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12월 3일에 한능검 62의 시험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면서 2022년에 한능검 일정이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한 해 잘 보낼 겸 쉽게 내주길 바랬는데 제가 체감한 것도 그렇고 후기를 보니까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미 시험이 끝난 이상 내년 2023학년도 2023년에 시험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제부터 조금 더 내년 시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대비할지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후기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합격하신 분들은 이런 곳에다가 인증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 본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이라 장담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선 솔직한 표현을 쓸 거고 시험 난이도를 감안해서 기만성을 보이는 표현들은 권고 없이 삭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점수가 잘 나왔다고 난이도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 평가할 거라면은 당장 지금 영상을 끄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난이도에 그 난이도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시험에. 그래서 일단 제가 평가했을 때는 이번에 저는 기출 연계의 끝판왕을 보인 2022년에 가장 어려운 한능검 시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22년에 한해서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난이도를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 매우 어려움까지는 안 줬습니다. 고난도 문제만 봤을 때는 매우 어려움까지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준 이유가 뭐냐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회차에서 그 거란의 외세방어 순서에서도 뭐 성종이라던가 현종을 대놓고 주던지 아니면 동학농민 운동에서 난 동학농민 운동의 순서를 대놓고 냈어요. 아니면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뭐 한국독립군 아니면 조선혁명군 이런 걸 대놓고 언급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키워드가 쉽던지 아니면 최소한 사진을 너무 대놓고 준 문제가 많았어요. 그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려운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요. 토 나와요. 근데 쉬운 문제는 그만큼 또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싱을 봤을 때는 쉬운 문제는 되게 쉽게 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60점을 노린다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름대로 그래도 변별점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문제간의 난이도의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최고로 어렵다고 했음에도 매우 어려움까지 붙이기까지는 아니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중에선 그래도 얘 때문에 제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는 했지만 그래도 쉬운 건 쉬웠다. 다만 고득점 받기에는 가장 어려웠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내년 시험에 좀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지는 독특한 신유형 문제가 몇 개 발견됐어요. 물론 기출 연계 원리는 유지됐거든요. 제가 지난 총평 때도 최근 3회분에 있는 키워드는 무조건 외우세요. 아니면 이게 기본편에서 심화표 연계되는 크로싱 기출 연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최근 역사 이슈를 반영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긴 됐는데 우리가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출의 경향은 58에 59회랑 유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는 52회랑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좀 까다롭긴 했습니다. 이번 회차의 경우는 한 36개 정도 연계됐는데 59회처럼 조금 연계 체감률이 좀 낮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 연계 원리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고난도 문제가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시험에 한해서는 가장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회차가 이번 62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상급권을 제외하면은 합격권 점수를 맞히기 어려워가지고 합격률이 저는
61회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유형의 분포들 보면은 이번에 정근대사가 많이 출제됐어요. 근현대사도 뭐 출제 원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통합사에서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새로운 출제 방식의 유형이 보였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24번이랑 48번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전근대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현대사는 솔직히 별로 어려운 문제가 제가 기억나는 게 한 한 문제? 두 문제? 빼고는 솔직히 어려운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정근대사에서 여러분들을 압도적으로 어렵게 한 문제가 특히 인물사가 이번에 진짜 어려웠어요. 정근대사의 인물사. 아마 여기서 점수가 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꼬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거의 시대수 출제되긴 했는데 마지막 장에 다양한 통합사 배치하는 스타일을 다시 한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문 두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평소에는 이게 한 4회 내지는 5회 정도에 한 번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속으로 나왔어요.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신유형 통합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제가 이런 문제들 다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많이 틀리시기도 했을 거지만 이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여러분들이 박혀 있어야 좀 내년 시험에 대한 대비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좀 연계된 문제들 보면은 뭐 1번이야 뭐 간단하니까 넘기고, 제가 지난 회차부터 장보고를 계속 주목하려 했었는데 장보고 드디어 나왔고요. 자, 이 문제는 제가 괜히 이 어려운 뭐 국사라던가 왕사제도 이거 모를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것도 따지면 60일에 때 나오긴 나왔어요. 그 고려 승려 문제 오다손지로 나왔는데 그딴 거 그냥 버리시고 10번대에서 경제를 내면은 건원중부,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경희서를 찾으시면은 쉽게 풀 수 있다는 꼼수를 기억하셨다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임진왜란, 제가 이번 순서 나올 거라 했었는데 행주산성 권율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정유재랑 고르면 되겠죠? 뭐 당연히 부동탄, 옥한, 진평의 명로 보면은 얘는 안 되고 얘 고려시대, 얘 조선시대 세종시기니까 그것만 잘 잘랐더라도 특정 시기 이후는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걸 고르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실학파 문제를 나올 거라 했었는데 홍대용이랑 박지원 그대로 나왔어요. 다만 좀 여러분들이 풀기를 어렵다고 느끼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이거는 다음, 제가 이번에 사절단을 그래도 마지막까진 보라 했었는데 다행히 보빙사가 이번에 나왔어가지고 이거 보신 분들 풀었을 것 같고,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스타일들이 여러분들 독립군은 싫어하긴 하지만 사진도 대놓고 나왔고 이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이런 게 대놓고 나와가지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6.25 전쟁 문제도 강조했었는데 제가 이 6.25 전쟁 중 역사적 사실 유형을 내면은 제가 에치슨 라인이랑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무조건 오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오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고르시지 말고 여기 있는 걸 정답으로 골랐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알맞게 풀었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이건. 그리고 제가 이번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 통일을 낼 거라 강조했었는데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는 이게 최근 역사 이슈여가지고 이 의궤를 바탕으로 병인 양료를 출제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의궤 자체를 그냥 대놓고 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능검이 어쨌든 간에 최근 역사적 이슈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풀이법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다룬 거에서 그대로 연계된 건 맞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인스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지난 회차보단 조금 연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다음 회차 때는 조금 더 꼼꼼히 짜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탄탄히 만들어서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2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최근 기출 3회분에서 언급된 키워드는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고. 이거 제가 지난 60일의 총평 마지막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유형을 푸는 게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존의 기출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어떻게든 응용하던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답을 내던지거든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안 쓰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근데 이 응용되는 스타일의 문제는 철저한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기출을 풀고서 예를 들어서 선지 쭉 보다가 이거 모르는 내용이네? 선지 분석해야지. 여러분들이 교재에 뭐 추가해가지고 조금만 암기를 했더라도 풀 수 있는 게 응용형 문제인데, 일단 그거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왼쪽 문제 보면은 이 문제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다룰 그 이색 문제에 비하면 얘가 더 쉬웠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읽어보면은 뭐 호는 모를 테니까 패스하고, 지편전 학사고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책봉되고 세조 때 사대규린의 외교 정책을 주도했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이 인물이 누구지?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인물은 원래 세종 시기부터 활동했던 유명한 학자인데, 계유정난 시기에 수양대군을 도와서 정난공신으로 책봉된 대표적인 생육신의 인물인 신숙주예요. 숙주나물의 기원이라 유명하신 신숙주를 드디어 냈어요. 사실 저도 이 인물을 언젠가는 심화편에서 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히 튀어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했다. 여기 신숙주 선지를 계속 밑밥을 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안 나오다가 한 59회, 60회부터 갑자기 신숙주 선지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은 이걸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꺼내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기출을 제대로 분석했으면 일단 이거 읽고서 신숙주인 거 알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서 진짜 얘를 낸 건가? 의심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오늘 총평에서는 선지 분석을 통한 역접근을 강조할 거거든요. 어떻게 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어. 그럼 일단 이게 신속주인 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기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했다. 이거 송시열이고. 자, 위훈 삭제를 건의한 거 조광조. 자, 예한양약. 예한양 이황. 그리고 동국지도는 정상기인데, 자,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지편전이라든지 뭐 계유정난이라든지 아니면 생물 연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거는 추론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 인물은 조선 전기에 활동한 인물이다. 이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편전 키워드, 세종 키워드, 계유정난 키워드, 세조 키워드, 그거 알았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거랑 생물 연도만 보더라도 이 인물은 조선시대 중기까지,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갈 때까지 안 올라가요. 그니까 일단 조선 전기인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송시열은 뭐 숙종 시기까지 활동했으니까 사실상 조선시대 후기의 인물이고, 자, 조광조랑 이황은, 조광조는 중종 시기, 이황은 선조 시기, 최소한 얘는 중기까지는 가야 돼요. 정상기 동국지도도 영조 시기에 만든 거라 똑같이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물 연도를 보면은 얘네들은 너무 뒤에요, 싹 다. 그러니까 지금 얘 키워드 봤으면 대충 파악을 했다면 세종에서 세조 시기, 넓게 잡아도 한 성종 시기쯤까지만 관련된 키워드를 골라야 되지, 얘네들은 싹 다 너무 뒤에요. 얘네들은 최소한 싹 다 16세기 이후는 가야 돼요. 무조건 16세기. 그렇기 때문에 어색해요. 어색.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생물연도 같은 걸 주목을 안 하는데 이런 눈치밥만 있어도 얘네들은 지금 시기가 싹 다 뒤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장영실
이순지처럼 조선시대 전기인물 관련된 키워드 있잖아요. 뭐 칠정산을 편찬했다, 뭐 농사직서를 지었다, 이딴 거 나왔으면 여러분들 절대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이런 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눈치를 채면서 풀어야 조금 더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했다, 여기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임샘, 뭐 주보따리, 제가 지난 회차 때 적중했던 대표 유형이죠. 이거 보고서 주시경인 거 골라서 답만 띵 맞췄어요. 선지부석 3인 필지? 에이, 이딴 거 안 나오겠지 하면은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왜 지멋대로 판단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인 필지가 갑자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아, 설마 이것까지 끌고 올까 싶었는데 진짜 끌고 와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선지 분석이든지 문제 분석이든지 방심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이거 안 쓰겠지란 생각을 하는 순간 응용되죠? 점수 다 나갑니다. 이거 심지어 3점이었어요. 얼마나 뼈 아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돌아와서 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되었다, 이건 제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우리나라 도운 대표적인 외국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유경공원의 교사로서 나올 만한 인물이 헐버트, 길모어, 벙커가 있는데, 솔직히 직접적으로 낼 만한 인물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일단 얘를 추론했어야 되는데, 정답은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 갖다가 풀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3인 필지가 뭔데요? 할 수 있지만 다 기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잘 풀었었더라도 3급을 못 단다는 건 개소리예요. 진짜로. 다 기출 나오잖아요. 이걸 누가 안 나온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부터 제대로 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약간 이 문제 눈치 있게 푸신 분들은 이 인물은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 정도면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교재를 만들었다는 건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 교재 만드는 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눈치밥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나름 논리적으로 찍은 거예요. 왜 선생님이 교재 만드는 게 뭐가 이상해요? 아니 근데 해풍선님, 외국인이 뭐 한글로 된 교재를 만드는 게 뭔 개소리예요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 영어 교재 다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뭐 토익 교재 아니면 수능 영어 교재 만드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것도 따지면 똑같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정보화 시대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옛날 시대라고 외국인이 외국 교재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사를 연구할 수 있고 그런 거 자체에서 문제를 잡을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린다면 그 정도 눈치밥은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정 안 풀린다 싶으면 그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최근 기출 3회분에서 은근 연계되는 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험생들의 혼동을 유도하였던 까다로운 인물 유형. 이 유형들은 앞서 다룬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짜증난 건 다 3점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근대사 인물 유형이 되게 어렵다 했었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뭔가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기출에서 어떤 걸 가져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그렇고 싹 다 중급편 내지는 기본편에서 있던 키워드를 응용한 거라, 아마 여러분들 시야에서 이걸 눈치를 못 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왼쪽 문제부터 보면은 고려말 3은 중 하나라고 써있는데, 뭐 포은, 목은 이런 거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은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목은. 그래서 이 인물의 호를 갖다가 푸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두 번째, 고려 후기에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준 암기법을 썼으면은, 제가 최종 특강 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봐봐요. 이곡의 아들. 탈룰라 기법 쓰이잖아요, 지금. 왜 안 써요? 자, 지금 제가
그때는 이육사 문제를 바탕으로 탈룰라 기법 가르쳐드렸는데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호를 갖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탈룰라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한번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술하였다. 자, 이재현입니다. 일단 얘는 괜찮아요. 자, 2번,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자, 이 인물은 김부식이에요. 지금 이 씨 아니죠.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 인물 역시 이 땡땡이겠죠. 물론 이 인물의 이름은 이색이지만 일단 모른다고 가져가 풀게요. 자, 근데 김씨가 안 되죠. 자, 문헌공도를 설립하여 유학교육에 힘썼다. 자, 최씨죠. 안 됩니다. 자,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진울이잖아요. 지금 다 안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1번과 5번 중에서 일단은 나온다는 건 일단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얘를 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얘 때문에 뭔가 변별이 안 나긴 해요. 왜냐면 고려와 원의 과거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재현도 원나라 사람들이랑 친했어요. 그리고 얘도 고려 후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재현이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안 했다고 하기에도 모호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 다음부터 여러분들 자르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기는 좀 사진을 좀 주목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재현이랑 관련된 사진은 우리가 그 시마 56회 나왔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얘 좀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얘를 이렇게 잘랐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골랐다면은 여기 지금 나와있는 성리학의 보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리학 관련된 곳의 정수는 성균관이에요. 자, 조선시대 가면은 성균관에서 성리학 엄청나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성리학의 보급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활동한 걸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5번이 조금 더 적당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이 문제 1번 아끼신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예전에 비하면 이 탈룰라 기법만 쓰더라도 지금 50%로 줄어들긴 하는데 예전 문제들에 비하면 조금 더 속어를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줄 정도로 힌트를 많이 냈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이색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보시면 키워드가 여기 두 개 있어요. 박연이랑 여민락. 약간 눈치밥이 있으신 분들은 자 솔직히 이 문제 볼 때 뭐 이 관영맹님이란 분이 뭐 시각장애인 약사하는 내용 사실 좀 못 봤거든요. 제가 못 봤는데 약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보고서 이 왕은 이런 사람까지 등용한다고 착하시다. 물론 장애인을 제가 비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인재들 두루두루 등용했다는 점을 착하다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아무튼간 이 박연이라는 인물이 좀 여러 시기에 활동한 인물인데 얘는 음악가예요. 근데 이 인물이 유독 활동을 좀 많이 했던 시기가 세종 시기예요. 그래서 뭐 태종의 하륜, 정도전의 이성계, 그리고 세종은 뭐 박연, 장영실, 이순지 이런 인물들을 좀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이 여민락이란 말이 말 그대로 백성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뭔가 그런 즐거움?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그런 노래 같은 걸 만든 게 여민락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소 백성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애정 이런 게 많으시 착한 왕 세종인가? 조금 이렇게 풀었으면은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문제가 나온 시점쯤이 아직은 조선시대 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끝나고서 한 20번? 21번쯤부터가 슬슬 조선시대였는데 아직은 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창덕궁의 신몽고를 처음 설치했다. 지금 여기서 안 다뤘지만 19번에 이미 태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종 냈으니까 똑같은 왕을 2명 내진 않을 거예요. 자, 삼수병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선조예요. 자, 탕평비 영조예요.
대전통표 정조예요. 그러니까 아직 번호 순서상으로는 지금 어 조선시대 전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을 벌써 내기에는 일러요. 심지어 정조 한 27번쯤에 나왔거든요. 그럼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번호 순서로 봤을 때 1번이나 5번 중에서 조금 푸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찍었더라도 상강행시도 세종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었으면. 그래서 약간 이게 지식도 지식인데 모르겠으면 좀 꼼수를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세종대왕이 원래 음악의 천재여가지고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음악 관련된 왕? 세종 아닌가?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을 옳은 것.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렸다면은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첫 번째, 얘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두 번째, 정답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자, 뭐냐면 일단은 자, 시롱이 웃으면서 말하니까 뭐 대저 땅덩어리는 하루 동안 한 바퀴 도는데 땅 둘레는 9만리이고 하루는 12시이다. 9만리 넓은 둘레를 12시간에 도니까 번개나 포탄보다 더 빠른 셈이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저 땅덩어리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돈대요. 땅덩어리가 어떻게 한 바퀴를 돌았으로 잘 생각해봐요. 땅덩어리 돈다. 우리가 이게 지구가 있다면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러니까 제가 홍대영 관련된 내용 그냥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했었는데,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전설이에요. 지전설. 전문 용어 말하면.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러니까 이 글이 뭐냐면 홍대용의 의사문답이거든요. 홍대용의 의사문답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거기에 허자랑 시롱이라는 가상인물을 두고서 이 의사문답을 통해 가지고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약간 천문화 관련된 연구도 했었고 동시에 무한 우주론이라 해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돌겠고, 뭐 목성이 있으면 목성을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돌겠고, 이런 식으로 중국만이 그러니까 뭔가 천하의 중심은 아니다 라는 비판을 했었던 게 홍대용의 의사문답이에요. 근데 사실 이 허자랑 시롱은 좀 공시용 키워드긴 한데 그거 몰랐더라도 뭔가 땅이 돈다? 천문화 관련된 건가? 빙글빙글 도는 건가? 그것만 생각했으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천문학이 언급될 만한 인물은 실학파 중에서 홍대영밖에 없거든요. 그걸 추론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돈다 이거만 보고서 천문학인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풀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해석이 제대로 되신 분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 자, 밑에 허생이 말하기를, 이거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양방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했었던 박지원의 허생전이에요. 뭐 이게 왜 문학작품이 나오냐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 박지원의 경우에는 양반전이나 허생전 등을 통해 가지고 양반의 무능이나 허례를 비판했었던 게 박지원인데, 그러니까 이 홍대용 의사문답이나 박지원의 이걸 보고서 공통적으로 두 인물이 실학파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학파의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홍대용과 박지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중상학파라는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1번 갑술왕국으로 전개해서 축출되었다. 특별히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 실학파 두 인물은 갑술왕국이랑 관련은 없습니다. 2번 양명하고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정제 누구요? 제가 안 알려주는 거는 굳이 누구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소관에 기용된 거는 박재가입니다. 자,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해 단유와 연행록을 남겼다. 이 연행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행문이에요. 일종 기행문. 그러니까 청나라 갔다 오고 나서 일기 쓴 건데, 자, 홍대용이든 박지원이도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실학파 인물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쟤는 상업 잘한다. 뭔가 배울 점이 있겠다. 아니면 다녀오니까 내 생각이 좀 바뀐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단 뭘 다녀왔으니까 비판하던지 새롭게 주장하던지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상업화 관련된 인물들은 싹 다 연행록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정답이에요. 박제가든 홍대용이든 박지원이든 싹 다 연행록 썼습니다. 뭐 홍대용 같은 경우는 담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박지원의 경우에는 열알기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5번 농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 반대한 거는 중농학파인 이익입니다. 얘네들은 그런 거 반대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중상학파가 연행사 파견했다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 몰랐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망의 세 번째, 내년의 차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신유형, 사고력이 필요해. 아마 이 문제도 다 날라갔을 거예요. 그나마 3점을 안 줘서 다행이면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이 문제들 많이 낚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의 차들은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유형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뭔가 응용을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왼쪽 문제. 밑줄은 이 성곽이라는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저 처음에 이 문제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공시인가?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도성을 내길래 이거 뭐 문제지 싶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시험을 이 총평자는 기준으로 제가 시험 20회 이상 봤거든요. 그리고 만점도 한 10번 이상 받았어요. 이제 옛날에 하나 실수해가지고 몇 개 좀 날려먹은 거 있는데 지금 이제 만점 10번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시험장에서 이런 진짜 보지도 못한 문제 나오면 저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보면은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이래요. 한성부는 조선시대 약간 그 기관인데 서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보면은 지금 그림이 작긴 한데 뭐 돈나문이라든지 숭례문이라든지 흥인지문이라든지 숙정문이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한성부 도심이라던가 좀 서울 투어를 해보신 분들은 뭐 숭례문 이런 거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들이 싹 다 서울에 있는 거야 서울.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분들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서울에 있다는 것만 눈치를 했다면 일단은 여기 있는 키워드가 서울에 있는 성이다.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수도성. 이거를 추론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사고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선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조하고 싶은 풀이법은 어떤 거냐면 이 사고력의 활용을 위해 가지고 선지를 활용한 역접근을 해보자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도성이라는 키워드를 이 키워드 통해서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풀 거냐? 제가 푸는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자, 개국 초기 정도전이 설계였다. 내가 일단 이거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1번을 읽어보니까 일단 옳지 않은 문제를 냈네? 근데 정도전은 개국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수도를 방비하는 성은 엔간에서는 다 전기에 만들어요. 아니 이제 나라 멸망할 쯤에 이제 소외국 외양간 고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망해갈 쯤에 막 수도 근처 성 짓고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은 나라가 지어지면은 수도성도 짓고 정치기구 만들고 뭐 경제 정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다 초반에 하는 거예요. 초반.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 성 짓는 거? 뭐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전기에 뭔가 짓는구나. 두 번째, 도성 조축도감이 축조를 관장하였다. 오잉? 할 거예요. 저도 솔직히 도성 조축도감을 아주 상세히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도성을 쌓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냥 쉽게 해석하면은. 근데 이거는 모르더라도 일단 어떤 뭔가 기구가 도성의 축조를 관장했다. 얘는 모르겠어. 근데 도성에 대한 축조를 관장했다.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번과 2번을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당연히 수도성이니까 전기에 지었을 거고 일단 뭔가 도성에 대한 축조를 관장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길 보고서
이 선지를 통해서 도성이란 키워드 이렇게 간접적으로 준 거구나. 어차피 옳은 거 4개니까 일단 1번과 난 2번은 맞다고 가정해보고 풀면은 이 도성을 지은 거고 도성이니까 당연히 전기에 지었겠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한성부란 키워드까지 봤다면 이 조선시대의 성이랑 관련된 것도 추론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일제감정기 도시정비 계획 이거는 일단 모를 수 있으니까 패스하는데, 자, 후금의 침입에 왔어 정봉수가 항전한 곳은 용골산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얘 정묘호란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용골산성은 평안북도에 위치해요. 평안북도. 근데 지금 우리가 뽑은 키워드는 서울이니까 얘를 이렇게 골랐었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게, 자, 후금의 침입이 와서 정봉수가 항전했대요. 일단 정묘호란이라는 키워드 뽑았다면은 이 문제는 일단 전쟁이랑 관련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일단 수도 내지는 서울이란 키워드를 추론했다면,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고력을 한번 써보면은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라는 건데 전쟁 때 서울까지 와가지고 수도에 있는 성에서 항전했으면 이 전쟁은 조진 거예요. 왜냐고요? 자, 한반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뭐 중국에서 이렇게 쳐들어와요. 뭐 여진이 쳐들어와요. 그럼 보통은 이런 데서 방어를 하겠지. 여기 수도까지 끌고 와서 얘네들이 공격하면 얘네 전쟁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의 칼이 지금 내 목에 들어온 건데, 보통은 외세가 침입하면 어쨌든 위에서 방어하고서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오던지 하겠지. 임진왜란 때도 이렇게 수도까지 쭉 쳐들어왔을 때 와, 이미 전쟁 X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수도에 있는 성이란 키워드 뽑았다면은 이 항전한 곳이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어야 돼요. 당연히 전쟁은 여기 위에서 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용골산성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추론하셔야 되는 건 서울을 추론하던지 아니면 수도에 있는 성이다 이 정도를 추론해가지고 얘랑 매칭시키기에는 뭔가 나머지 선지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뭔가 문제 키워드인데 그게 안 되면 선지끼리 매칭해서 뭔가 좀 사고적으로 문제를 풀게 내는 그런 걸 앞으로 좀 의도할 것 같아요.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그 예상문제 저격 특강에서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외교장관 의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근데 잘 보시면 이 외교장관 의궤는 말 그대로 뭔가 국가의 행사 같은 거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힌트는 이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을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림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화유산이 의궤라는 것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기억,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 편찬했다.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구성된 거는 공통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에요. 디귿, 왕의 열람을 위해 어람용. 얘 때문에 다 멘붕이 왔을 거예요. 어람용? 그러니까 어람용이란 건 임금이 볼 수 있는 용. 그 단어인데 모를 거예요, 솔직히. 자, 리얼. 병인령 당시 일부가 프랑스군에 약탈되었다. 일단 이건 외교장관 의궤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금 디귿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험자 입장에서 대부분 다 디귿에 대한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키워드긴 하거든요. 일단 의궤라는 것 자체부터 추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기사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의궤인 거 알긴 알았는데 디귿을 보고서 저도 살짝 멈칫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궤를 시험 문제에 낸 건가? 라는 사고가 되니까 제가 답을 디귿 리을인 걸 아는데도 손가락에서 멈칫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인 거 알겠어. 알겠는데
얘가 계속 너무 찍고 싶은 거예요. 얘가 자신이 없으니까 기영님 보고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다면 첫 번째 기영 니은을 찍었다. 아니면 이 디귿이랑 리을을 맞히기 싫어가지고 기역 디귿을 찍던지 뭐 니은 디귿을 찍던지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찍었겠다. 보통 이 세 트랙을 풀었을 건데 제가 보기엔 얘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이 디귿에 대한 자신이 없어가지고 얘를 찍었을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얘를 찍은 분들은 어떻게 개선했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한 풀이법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 디귿이란 선지가 디귿 리을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디귿은 제3의 선지니까 디귿 리을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기역 니은을 골라야 되나, 그거란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뒤집어서요. 그러니까 디귿은 아니 아예 개뜬금포 선지인가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전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디귿이랑 리을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이랑 디귿을 비교했거든요.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제대로 선지 분석했다면 기역 니은은 조선왕조실록인 거 일단 알아요. 일단 알죠. 근데 이 어람용이랑 키워드 일단 제끼시고요. 그냥 왕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자, 조선왕조실록이 뭐예요? 조선왕조실록은 일종의 왕에 대한 기록을, 뭐 1월 1일 때는 뭐 왕이 잡아졌습니다. 1월 2일은 왕이 낮잡았습니다. 1월 4일은 왕이 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뭐 이딴 걸 쓰는 게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제가 좀 개소리처럼 말했는데 본론 돌아와서 왕에 대한 기록인데,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좀 하나의 일화를 말하면, 예로 그 태종 때의 기록이 좋은데, 이 태종이 그 말을 타요. 대충 말이 있는데 이 말 타다가 이 왕이 픽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왕이 말에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야이씨 뭐 그딴 거 적고 있어, 야 빨리 지워, 왕이 이걸 지우라고 했습니다. 이딴 것까지 적는 게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시 사관들은 진짜 1급 공무원이에요. 1급 공무원. 진짜 그 사명감이 오지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덥다는 기록까지 다 넣은 게 조선왕조실록인데, 자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약간 몰래 뭐 야식도 먹고 싶고 지 쪽팔린 건 안 적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록을 위해서 약간 왕의 열람을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 그럼 왕이 조선왕조실록 보고서 야, 이 사관이 내 뒷담을 잘 까는구나 허허허 이렇게 웃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애초에 이 조선왕조실록이랑 이 왕이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연결이 안 돼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은 왕에 대한 열람을 애초에 엄격하게 금지한 기록물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내 뒷담 까고 있네? 야 이거 빨리 지워! 하면서 지가 부정적인 내용들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열람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선왕조실록을 후대의 왕이 이제 일부러 개입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거는 매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애초에 왕의 열람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랑 디귿은 연결이 절대 될 수 없는 선지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디귿은 일단 확실하게 얘랑 그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를 잘라 버렸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이 선지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 기역 니은 디귿이 연결이 안 되고 기역 니은은 확실하게 조선왕조실록이니까 일단 얘끼리 연결 안 돼요. 이거 매칭 안 돼요. 이 기역 니은 완전 다른 내용이니까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아닌 걸 알았다면은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5번을 골랐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데, 앞으로는 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빨리 해설하고 마칠게요. 자,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기본 60일에서 이런 문제 스타일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응용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편에서는 그냥 한 문제만 냈었는데 이 심화 편에서는 한 지문으로 두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가지고 제가 안 가져올 건데 이런 거 보면 기본 편에서 그 뭔가 한능검이 심화 편기 연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편에서 연기하는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보면은 처음으로 독서 상품을 정하였다. 자, 이건 뭐 말 그대로 관리 임용제도 빡세게 해가지고 원성을 많이 받으신 원성왕의 독서 상품가인 거 알겠죠? 일단 고대 시대예요. 두 번째, 쌍기가 의견 올려가지고 어 시부송업의 뭐 시무책이랑 명건과, 그러니까 제술과랑 명경과를 시행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고려 광종 시기에 시행한 최초의 최초까지 아니구나. 그러니까 관리 임용제도인 과거제도가 이 내용이고, 조광조가 인재를 얻을 수 있는 현량방정과라는 걸 해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조선시대 중종 시기에 시행한 인재 추천 제도인 현량과를 말한 거고, 아마 얘는 거의 몰랐을 건데 이거 몰라도 해석이 안 돼. 몰라도 문제 풀이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 조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선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1차 가보개혁 때 키워드 대표적인 게 과거제를 폐지했잖아요.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선거 조례예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제 대체하는 그냥 임용 시험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 자체가 어렵지 않았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는 관리 임용 제도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의도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걸 보면은 기억 최승로의 시무 28조 관련 없죠. 지금 기억은 그 통일신라 시기인데 얘는 고려 시대죠. 2번 광종 시기에 왕권 강화 위해 추진한 정책 맞죠? 왕 맞고, 중종 때 살인파 원관들이 제기한 주장. 자, 제가 조선시대 중종 적었죠? 맞고요. 임술놈이 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파악하는 거는 삼정 이정청이겠죠? 시기가 연결이 애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틀리신 분들은 없었을 건데 얘가 어려웠어요. 얘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은 과거제인 거 알고 니은은 현량과인 걸 아는데 보통 이 문제 낚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얘를 풀었을 거예요. 4번.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1번. 역분전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제랑 역분전은 애초에 관련이 없는 게, 역분전은 왕건, 그러니까 1대 왕 때 나온 거랑 관련이 없고요. 자, 홍범 14조의 반포가 아니죠. 얘는 2차 가보기역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얘는 1차 가보기역을 계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2번, 3번, 4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 좌주와 문생관계 형성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 개소리지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사고를 했어야 되는 게, 자, 일단 기억은 과거제, 니은은 현량과인 거 제대로 기억하세요. 자, 제술과, 명경과, 작과, 승과 써있는데, 자, 이건 눈치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 명경업 써있죠. 명경업.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 과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선지만 읽어도 지금, 아니 선지가 아니라 문제만 읽으더라도 여기에 지금 명경업 써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기억이랑 관련된 게 맞겠다는 추로 될 거예요. 그럼 이제 2번과 4번 중 고민했어야 되는데, 자,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눴다는데, 이거 보면 되게 공시 느낌이 나긴 나요. 나는데 그 생각은 했어야 돼요. 뭐냐면 성균관에서 시험 보고 한성부에서 보고 각 지방에서 보고, 그러니까 요즘 한능관 보시는 수험생들의 분포도 고려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국가시험, 지방시험, 서울시 시험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제도도 결과적으로 똑같이 과거제도이다. 그래서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가 시험장에서 되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눈치는 챘어야 되는 게 현량과라는 거는 추천제도예요. 추천제도. 근데 추천하는 제도를 굳이 성균관에 나눠보고 한성부에 나눠보고 지방에서 나눠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의 장소를 나눈 건데 추천제도 이렇게 왜 해요? 그냥 조강조가 어이 중동님 저 사람 똑똑해 보이는데 쟤 뽑아주세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걸 뭘 이거를 이렇게 지역별 나눠가지고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보면 게다가 지금 중앙에서 지금 보면은 게다가 중앙에서는 홍문가에서 시험을 보고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본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지만 지금 잘 읽어보면은 시험을 치른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미 중앙에서 홍문관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굳이 성균관, 한성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니은의 제도는 콩문관 본다는데 얘를 왜 봐요? 볼 필요가 애초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을 보긴 보겠지만 애초에 지금 이 건의한 놈이 여기서 시험 본다죠. 여기서 아니면 감사와 수령이 청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을 보던지 아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추천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 그것만 이해했으면 이걸 볼 필요 없는데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3번 4번이 똑같이 과거 제도인 걸 아니까 그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애초에 문제 힌트를 줬어요. 그럼 연결해보면은 둘이 말이 안 맞아요. 그것만 알았다면은 이거 절대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굳이 모르겠으면 억지로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이 키워드를 모르실 테니까 설명드리면 이 좌주와 문생관계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쉽게 말하면은 수험생이랑 합격자 간의 일종의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과거제만의 독특한 풍습인데 이 수험생이랑 합격자끼리 이 합격자가 나중에 수험생이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야 고생했다 내가 밥 사줄게 감독관이 그때 너무 만나 반가웠어요 하는 게 좌주와 문생 야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고려시대만 독특한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한 걸 속아서 더 이상한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힌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진짜 더 이상하다 싶은 걸 소구하는 게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눈치밥을 좀 잘 길러가지고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출제자가 기출 연계나 출제 원리를 버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사고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시험은 뭔가 좀 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까탈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공부 방법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